법하면 왠지 딱딱하고 나와는 멀게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이 있기에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우리 생활 속 모든 부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법인식은 어떤 것인지,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재만 변호사의 강의, CBS 파워특강 스페셜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인이 다 자백했고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불러다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이란 어렵고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법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법은 이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알면 법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면 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법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한 불신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나 이민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법정이나 또는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 재판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행동으로 나선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걸까요?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100만 건 정도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재판에서 지고 누군가는 재판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긴 사람은 좋아하겠지만은 진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자기 주장이 법정에서 또는 재판 진행 도중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해서 무척 억울해합니다. 또 저희들이 구치소를 가보면 구치소의 죄수들을 접견하다 보면 죄수들도 전부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베도 변명할 말이 있다고 하듯이 구치소에서 접견을 갔을 때 그 피고인들이 내가 죄를 졌다, 나는 이 죄값을 다 달게 받고 나가서 사회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억울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죄가 있기는 있는데 내 죄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가 무슨 구속될 사 아니냐, 이러면서 억울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다소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왜 그런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정에 갔을 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내가 재판에 졌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님께서는 재판 막 끝나고 나와서 법정 밖에서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 사위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것이 아들이 준 돈 1,000만 원을 꼬깃꼬깃 받은, 그렇게 모은 돈을 1,000만 원을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사위를 소개해 주면서 돈을 그 친구 사위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할아버님의 아들이 마침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 사이가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돈은 빌려줬는데 또 다시 쓸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 사이가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1,000만 원은 굉장히 할아버지한테 큰 돈이었습니다. 10,000원씩, 1,000원씩 그렇게 모아서 만든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했고 또 누구의 몇십억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돈이었고 또 친구를 믿고 친구 사이한테 빌려줬는데 자기는 호의로 빌려줬는데 그 친구 사이는 전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아는 재판을 내가 졌다.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옆에서 그 할아버님을 보니까 그 할아버님의 말이 진실인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 할아버님이 나이 드신 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법정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재판은 할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아마 할아버지의 말이 진실이라고는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심증은 이때 물증이 없으면 이기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재판을 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 옆에서 할아버님의 얘기를 듣고 이것은 재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아버님이 우리나라 재판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10,000원씩 아들한테 받아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현찰로 빌려줬던 모양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표로 줬다 그러면 역시 증거가 있겠지만 수표로 준 것도 아니고 또 송금을 했으면 송금 내역이 있겠지만은 송금 내역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이 다 안다고 그래도 여러분 재판해 보시면 알지만 동네 사람이 안다고 증언 서줍니까? 동네 사람끼리 할아버지 그 양쪽 집안의 소송인데 그리고 동네 사람이 다 안다고는 했지만 동네 사람이 있는 데서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저 친구 사이한테 내가 나 돈 빌려줬다고 재판 진행된 이후에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 거는 또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할아버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받아 놓았더라면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친구 사이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는다는 것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또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차용증을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그걸 이용한 겁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할아버님이 힘드시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는 그 할아버지를 아마 음해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법정 앞에서도 그렇게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데 동네에 가면 얼마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 친구 사이 아주 나쁘다. 나쁜 청년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분명히 제가 재판한 경험에 의하면 역으로 그 청년이 할아버지를 또 음해합니다. 동네에 가서 저 할아버지가 돈도 안 빌려주고 나한테 소송을 해갖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재판에서 판사가 그렇게 바보냐. 그 공부 많이 한 판사가 다 재판을 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또 음해를 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또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면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차용증을 하나 받지 못해서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 이런 것은 그 할아버님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재판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동네 사람 다 몰라도 재판장만 알면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 이외에 동네 사람이 다 알아도 재판장이 모르면 지고 재판장이 알면 다른 모든 사람이 몰라도 이깁니다. 물론 하늘의 법에서는 하나님은 이 수많은 별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그 증거를 정이 있다거나 이런 그 정에 의해서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차라리 빌려주지 말지 뭐 빌려주면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갖고 나서도 이중으로 또 청구당한 사람을 봤습니다. 한 청년은 그분은 비교적 한 청년 젊을 때 두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커지니까 둘이서 그 사업체를 둘로 놓았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 사업이 커졌으니까 우리 놓자.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놓고 서로 간에 돈 주고받은 차용증도 있고 이랬는데 서로 동업재산을 놓으니까 다 이제 놓아서 재산을 다 놓아 가져서 각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업재산을 놓고 한 6, 7년이 지났을 때 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구의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품 속에서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차용증 액수가 10억 정도 되는 큰 액수의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들은 이거 동업하면서 이 돈 빌려준 게 있구나. 그래갖고 그 동업자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업자가 그거는 그 아버님하고 예전에 동업관계를 다 정산하면서 그러면서 다 나눴다. 그리고 그 차용증은 그때 회수를 못했는데 그 찢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때 찢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있는 것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유족들은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아주 정확하신 분인데 이렇게 큰 액수의 차용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보면 돈 빌려준 게 맞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결국 그 차용증 때문에 패소하고 결국 10억을 물어줘야 됐습니다. 근데 그 동업자의 재산은 그 당시에 그 10억 정도 되는 게 총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 동업자는 자기 전 재산을 잃게 됐고 그 이후에 십몇 년이 지나도록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 차용증을 회수해서 찢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수증도 또 잊어버리면 차용증으로 또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차용증은 회수해서 찢어버리고 그걸 찢어버렸다고 한다면 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일 차용증을 본인이 찢겠다거나 내가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으니까 영수증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영수증을 10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법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남한테 돈을 빌려줘도 10년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 못합니다.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10년 후에는 청구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하면 꼭 영수증을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내죠.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거 전산착오로 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돈 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영수증 보내주세요. 영수증 잊어버렸는데요. 그럼 또 내셔야 돼요. 안 내면 과태료부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추가로 그 가산이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과금의 경우에는 5년이고 일반 대여금은 10년이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동업자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얼마나 회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증거가 없어서 졌는데 재판 잘못됐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할아버님이 너무 사람을 믿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도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추상적인 증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여금 외에 여러 가지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작은 증거라도 다 확보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왜 설교하실 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저 좋은 배우자만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바쁘셔가지고
한 70점 먹은 정말로 훌륭한 이 세계적으로 아주 성품도 좋고 훌륭한 분을 배우자로 주시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면 25세에서 35세, 나이는, 키는 170에서 185 사이, 학벌은 대학교면 대학교,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떻고, 나는 쌍꺼풀이 있는 거 싫으니까 쌍꺼풀은 혹꺼풀 있는 배우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배우자의 가정에 시어머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증거도 추상적으로 증거를 주장하고 추상적인 증거를 내면 하나님한테의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는데 하나님보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추상적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님이 재판에서 진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안다. 공부 많이 한 판사인데 어련히 잘 판결해 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항소심에 계속 진행을 해도 또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경제 거래가 있을 때는 언제나 증거를 확보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도 거래가 있다 그러면 얼른 메모하셨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빨리 가서 차용증이라도 하나 받고 영수증도 받고, 그게 아니면 정말 그게 좀 낯간지럽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라도 데려가서 그때 돈 빌려준 거 잘 쓰고 있니? 그렇게 얘기해서 증인이라도 몇 명 확보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그 할아버지처럼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유사한 경우로 제가 한번 본 거는 그 폐물개를 들어서 자식을 딸이 시집갈 때 폐물을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개날에 가지 않고 개돈만 주다가 개가 파괴됐습니다. 개주도 굉장히 난감해지니까 기존에 불입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언제 개돈 냈냐고 그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개날에 나갔으면 증인이 있는데 이분은 개날에 또 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현찰로 주지 말고 송금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결국 할 수 없이 주변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혼수감을 좀 맞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까 그 동업자는 그 젊은 시절에 한번 그 서류를 받지 못해서 남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주 힘들게 사십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십시오. 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 이 서류 말고 또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확실치도 않고 또 좀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은 이 한 장의 서증이 100명의 증언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서증이 이제 부족할 때는 이제 증언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 때문에 사실은 재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위증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말을 마치면 바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얘기가 고사가 있습니다. 3인성호라는 고사가 있는데, 그것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이거 3인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 사람이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3인성호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 말을 맞춰서 호랑이도 만드는데 그까지 보통 사람을 범죄자로 못 만들겠습니까? 미국의 경우에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는데 진범이 잡힌 케이스가 수십 케이스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증거들은 분명히 그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범인을 향한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사형이 집행된 것을 보면
목격자의 증언도 있을 테고 여러 증언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증거도 있겠죠. 그건 조작된 증거일 겁니다. 그만큼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범죄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3인성호의 유명한 케이스가 외국의 경우에는 오제이 심슨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제이 심슨 아세요? 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미식축구 선수인데 그 사람 흑인입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백인 여성입니다. 근데 흑인이 백인 여성을 죽였다고 해서 혐의를 받으니까 고속도로로 도망갔습니다. 헬리콥터로 그 방송국에서 헬리콥터로 그 고속도로로 달아나는 걸 생중계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생중계하다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의 대부분은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제이 심슨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제이 심슨을 수사한 수사관이 증거로 법정에 현출한 것이 피 묻은 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제이 심슨이 법정에서 수사관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인 수사관이지만 흑인을 조사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인종차별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다. 나는 공정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오제이 심슨은 살인범이 맞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재판 진행 도중에 밝혀진 게 오제이 심슨이 꼈다는 그 피 묻은 장갑, 그 범죄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그 피 묻은 장갑을 오제이 심슨한테 한번 껴보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껴봐라.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이 일반인에 비해서 손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장갑에 피를 묻혀서 아마 법정에 현출시킨 모양인데,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보니까 저 피 묻은 장갑은 조작된 증거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수사관이 과거에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이 녹취돼서 법정에 현출됐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흑인들이 범죄자라는 심증이 가고 또 확실하다면 나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범인을 꼭 잡겠다. 저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범인을 놓아준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꼭 잡겠다. 이런 증언을,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법정에 현출됐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던 배심원 중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는데 저 사람의 그 인종차별적인 수사 태도 그리고 조작된 증거, 그것 때문에 오제이 심슨은 무죄가 돼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려서 석방됐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해서 결국은 진범일지도 모르는데 석방시켜준 겁니다. 증거를 조작하면 부적법한 그 불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면 진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거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세 사람이 말을 맞춰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을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년 전에 주병진 씨 사건 다 아시죠? 네. 그분이 세 사람이 말을 맞춰서 결국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외국으로 떠나면서 결국 본인은 내가 이대로 가다 태평양 연안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나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비통한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같은 그 동료들이었는데 그 동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소심을 맡았을 때 제게 그 수사 기록을 줬습니다. 그 수사 기록 내용이 아주 전형적인 3인 성호의 기록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다 읽어보니까 도저히 풀 길이 없습니다.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는데 심증으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의한 재판에 거기에 나온 증거를 보니까 풀 길은 없습니다. 전혀.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유죄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걸 풀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주병진 씨를 만났는데 예전에 시사 프로를 진행할 때 정말 용맹스럽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날카롭고 그런 모습 하나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 초췌하고 그리고 모자를 꼭 쓰고 다녔고 그리고 아주 날개 꺾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안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를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다 내리고 어떤 여자 한 분하고 자기하고 둘만 남으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잊지를 못해서 층에 올라가기도 전에 엘리베이터를 치고 내립니다. 그리고 근무를 할 때는 항시 야간에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다니지도 잘 회사도 못 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정교하게 3인성호의 전형적 사례로 만들어진 기록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겠느냐.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당신에게 무슨 시련을 주는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면 내가 풀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가 풀 수 없을 것이니 당사자가 기도를 해라.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주병진 씨한테 기도를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지갑에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적을 빼고 십자가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김자옥 씨 아시죠? 예. 그분 권사님이신데 아주 신앙심도 깊으시고 그리고 아주 기도도 잘하십니다. 김자옥 권사님하고 이성미 씨, 박미선 씨가 주병진 씨를 어느 날 위로를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늦은 시간까지 위로해도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밝혀지지 않을까 봐 아주 고통스러워하니까 기도를 하자. 이럴 땐 기도를 해서 힘을 내자. 그래서 그 충신교회 동부이촌동에 있는 그 충신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 철문인데 그 철문을 붙잡고 네 사람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충신교회 그 정문이 그 큰 길가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받고 또 차도 제법 많이 다닙니다. 밤이라도. 또 왕래하는 사람도 거기 밤이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철문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김자옥 권사님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병진 씨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철문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인성호 고사처럼 세 사람이 정교하게 증거를 조작해서 결국 범죄자가 됐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제 이 고난에서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교한 증거 조작이기 때문에 그 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조금씩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 세 사람이 진술을 모두 모아서 한번 현실적으로 재연을 해보니까 재연이 안 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증거를 조작하다 보니까 어차피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제적으로 재연해 볼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차에 직접 가서 현장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굳이 현장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시 그렇다면 우리 박스로 차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현장 검증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병진 씨한테 진짜 실감나게 하려면 이 차를 잘라서 이 뒷좌석만 가지고 가서 한번 시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차를 잘라서라도 나는 이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재판부에서는 현장 검증이 안 되면 차에 대해서 그 모형이라도 갖고 현장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재현이 불가능한 거에 대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를 사진으로 알 수 있어서 검증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대답을 들어서 조금씩 풀리는구나. 일부 주병진 씨가 억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재판부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합의금 받은 걸 서로 논아 갖고 막 이랬었는데 그 와중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증거를 조작하긴 했는데 그걸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도 만들었는데 그 상처를 만든 것이 상대방이 시켜서 한 것이다. 또 이쪽 사람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제가 때리라고 그래서 또 때린 것이다. 뭐 서로들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주병진 씨는 그 범죄 3인성호의 조작하는 증거를 만드는 그 사람들 스스로의 입에서 증거 조작을 했다는 그 말들이 어떻게 그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겠습니까? 결국 철문에서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저한테 수사 기록을 갖고 왔을 때 정말 이게 풀릴 수 있을까 했는데 범죄자들의 입에서 증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범은 전국에 주명수배가 돼 있고 이 시간까지도 전국에 주명수배가 돼 있습니다.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국내에 귀국하면 공항에서 즉각 체포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결국 성경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멸관을 쓰지 못한다 이런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결국 증거를 조작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멸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자는 도망자가 됐고 주병진 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주병진 씨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면 이 3인성호의 고사를 생각해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아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기고 싶어서 또 거짓으로 이기려고 또 진실로 오제이 심슨처럼 저 사람이 분명히 범죄자 맞는데 또 혹시 무죄가 될까 봐 증거를 조작하다가 오히려 무죄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해서도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현행법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재판이라고 판단됐을 때 사람들은 1인 시위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법이 잘못돼서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악법이 저게 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법이 법입니까? 악법이 법입니까? 아니면 악법은 법이 아닙니까? 그 법이란 것은 사실은 반목하는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목하는 세력 간의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강제력이 없지만 법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강제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악법이 법이냐? 난 법 안 지키겠다. 그것은 법이 내리는 강제력에 순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냐? 여러분 자식들 중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또 아주 유능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효도를 많이 합니다. 참 선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사고 치고 부모 말씀 안 듣고 그리고 감옥소도 들락날락하고 정말 악한 자식이 있습니다. 내 자식 중에 선한 자식도 있고 악한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악한 자식,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자식도 내 자식이죠? 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법입니다. 그것이 악법이라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 법을 개정케 하면 됩니다. 악법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 역시 무법천지가 됩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저게 법이냐?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나 이민 가겠다. 그 정성으로 잘못된 법을 고치러 나가는데 앞장선다면 아마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볼 때 이 법이 어떨 경우에는 적용되고 어떨 경우에는 잘못 적용되고 이런 거 보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법이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를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해서 적용이 좀 다 잘못되지만 법은 바뀌지 않고 잘못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받지 않느냐. 이거 법이 공평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재판하면 그 재판에 의해서 이제 판례가 형성되는데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인정되는 정도라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커서 왜 주변에 있는 차들도 다 통행에 이용되는 그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봐가지고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일반에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만 하는 작은 그 아파트의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면 거기선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어떤 경우에서는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다 처벌되는 거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처벌한다고 하지만 도로에서만 음주운전했을 때 처벌되지 주차장에서는 왜 보면 아파트의 주차장 굉장히 넓은 데 있죠. 그 얼마나 주차장이 넓습니까? 거기서 운전 연습할 정도로 큰 주차장도 있죠. 거기서 음주운전해도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음주운전 하라는 뜻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거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 전 판례에 의하면 주차장에 있는 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탁 나오는 순간에 잡혔습니다. 차가 도로로 30cm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데 그 차는 30cm가 차가 앞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건 처벌받았습니다. 30cm 나오면 처벌받습니다. 1cm 나오면 어떨까요? 그건 한번 다퉈볼 만할 거예요. 안 나왔다고 그러면 입증하기 어려울 테니까. 근데 30cm 나온 건 좀 명백하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어떨 땐 처벌되고 어떨 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다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면서 다 그 증거를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뺑소니 운전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분 툭 쳤습니다. 이 백밀러에 툭 쳤어요. 그게 놀래갖고 내려서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백밀러에 툭 쳤는데
그러고 나서 괜찮다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소가 됐습니다. 뺑소니라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언제 내가 당신한테 괜찮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받았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혹시 누구 툭 치면 내려서 명함 주고 상대방 연락처 꼭 받으십시오. 상대방 연락처 받으면 상대방이 뺑소니로 고소해도 여기 전화번호 받았지 않, 내가 당신 전화번호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뺑소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거는 특히 어린애입니다. 초등학생 가다가 또 잘못해서 백밀러 그 옆에 툭 쳤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놀래가지고 괜찮냐? 너 괜찮아? 병원 갈까? 툭툭 치고 아저씨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에 왔습니다. 뺑소니로 고소됐습니다. 그럼 뺑소니 운전 된 겁니다. 그 꼬마가 너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꼬마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뺑소니입니다. 부모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부모, 너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냐?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전화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툭 쳤는데, 얜 그 행위 능력, 그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 애니까 그 가족,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얘가 좀 다쳤는데 괜찮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되면 내 번호가 이러니까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뺑소니 운전자로 또 법정에 나가서 또 재판받아야 됩니다. 또 이 법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네덜란드에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관광을 갔더니 거기서는 마리화나를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담배 팔듯이. 거기서는 합법적인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마리화나라는 게 뭐 연예인들 뭐 가수들인가 뭐 누가 했다는 거 한번 많이 들었던데, 그럼 왜 그렇게 마리화나를 하나? 그래서 다들 하고 또 여기서는 뭐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몰랐을 텐데 또 그거를 또 인터넷에다 또 올렸답니다. 이 마리화나를 폈더니 어쩌더라. 근데 거기는 다 합법적이더라. 그 본인이 다 자백하고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불러다가 조사했습니다. 마리화나 피면 소변 검사로 하면은 잘 안 나오지만 모발 검사를 하면 6개월 전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마리화나 피고 나왔다가 핀 게 확실하면 모발 검사하면 딱 드러납니다. 그래갖고 처벌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 오더라도 한국법에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내가 그 나라의 합법적인 걸 왜 내가 여기서 처벌받느냐? 이걸 이른바 속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속인주의 경우는 한국 사람은 한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물론 속인주의에 대비되는 속지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속지주의,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원정 출산할 때 미국에서 아이 나면 그 영주권 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하는, 그거는 속지주의입니다. 거기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 여기 나와서 여기서 애 낳아도 우리나라 국적 안 주, 우리나라 영주권 안 줍니다. 나라마다 그게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한국법이 적용되니까 네덜란드의 마리화나가 합법적이라고 피고 와서 저 법 악법이다 이러면 안 돼. 설사 그게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악법도 법인 거 다 배우셨죠? 네. 그거 소크라테스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 전 인류한테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 또 법은 알면 쉽고 모르면 참 피해를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놀래갖고 달아났습니다. 사람 치고 달아나서 그 사람 사망하거나 다치면 그 사람 뺑소니 운전자로 중벌로 처벌받습니다. 그 사람 중벌로 처벌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도로 무단 횡단한 사람 치어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아요?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법인가?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사람 치고 도망가면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뒷차가 와서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반드시 서서 경찰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구호 조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운전을 하면서 100km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할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될 만한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그 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의무를 고속도로 운전자한테 준다면 어떻게 운전합니까? 100km로 가면서 사람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봐야.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런 운전자에게 그런 주의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갓길에서 세웠다가 저 길 건너에 건너가려고 뛰어가다가 사고 나면 그거 진짜 그 시쳇말로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속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는 그런 주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를 치고 달아날 경우에는 구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법은 사실은 사람한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다 적용됩니다. 법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억울한 일을 본인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증거를 본인이 확보해야 됩니다. 본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할아버지의 예를 들었었고, 또 잘못된 증거로 3인성호로 피해도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3인성호식으로 증거를 조작한 사람은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은 거래를 할 때 꼭 정상적인 증거, 또 사고가 나더라도 꼭 상대방한테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받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 기도를 하라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가급적 확보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라도 몇 명 데려가서 증인을 확보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내가 왜 졌느냐 하면서 원통해하고 또 그러면서 그 남은 여생을 힘들게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